네, 이번 영상에는요, 붕당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 후기 정치 변동 과정을 세 단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붕당 정치, 두 번째 단계는 탕평 정치, 세 번째는 세도 정치입니다. 그 가운데 붕당 정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붕당 정치에서 세도 정치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살피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조선 후기 통치 체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선 후기에 나타난 변화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의 정치 운영과 군사제도 여기다가 이제 지방을 다스렸었던 수령권 그리고 과거 시험의 운영 전반에 걸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앙 정치에서는요, 비변사의 위상이 강화되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요, 군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임시로 모여서 회의하던 기구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던 인원들은 삼정승, 그리고 공조 판서를 제외한 5조의 판서, 그리고 각 군영의 대장, 강화 유수, 한성부 판윤,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렇게 군사권을 쥐고 있었던 중요한 사람들이 여진족이나 왜구가 쳐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모여서 논의하던 기구가 바로 비변사였습니다. 비변이란 의미 자체가 국경지방, 즉 변방을 방비한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이런 군사 문제가 매일같이 논의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매일같이 전투가 벌어지고 매일같이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의정부와 육조에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변사에 다 같이 모여서 계속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7년 동안 이 정치 운영의 관행이 굳어지다 보니까 임진왜란 이후에는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양난을 거치면서 이제 단순한 임시 기구가 아니라 상설화된 최고 통치 기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은 축소되었고 자연스럽게 또 왕권도 약화되어 갔을 겁니다. 임진왜란 직후에는 군사제도의 성격도 바뀌게 됩니다. 임진왜란 와중에 중앙군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서 중앙군을 조금 재편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그래서 훈련도감이라고 는 새로운 부대가 마련이 되었어요. 조총부대를 포함한 삼수병 체제, 즉 살수, 사수, 포수로 이루어졌다고 했었고요. 직업군인 제도가 채택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어차피 군역의 의무를 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군포를 받고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관행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로 오군령의 설치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국방세로서 군포를 내고 직업 군인들이 훈련도감을 비롯한 오군령에 소속이 되어서 중앙군을 이룬다는 것이 조선 후기 군사제도의 특히 중앙군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성과 그 외곽을 방어하는 이 5개의 군영이 조선 후기에 마련이 되면서 중앙군의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는요, 양반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양인과 천인이 같이 훈련을 받는 양천 혼성군으로서 소고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소고군들은 평상시에는 농사 일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전투에 참여했었던 예비군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었는데요. 조선 전기에 잡색군이 있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지방군으로서 소고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왼쪽은 이 훈련도감을 비롯한 오군영의 편성 배치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소고군의 편성 근거가 되었던 속오법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 후기에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더라. 그 중심에는 바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있었고요. 원래 임시기구였으나 상설화되더라. 지방에서는요, 외란 당시에 백성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노비들이 노비 문서를 불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국가의 지배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중앙 집권 체제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유향소의 권한을 억누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군사 조직으로서는 중앙군대에는 훈련도감을 필두로 한 5군령, 지방군대에는 소고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과거 시험에서도 이제 정기 시험보다는 비정기 시험이 자주 선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정기 시험은 3년마다, 비정기 시험은 국가의 커다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보았던 것인데, 특히 성균관에서 왕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혹은 국가의 커다란 경사가 있을 때마다 급히 벽보를 붙여서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과거 시험을 보게 되면 소식을 듣기에 빠른 서울 유생들한테, 한양의 유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했을 겁니다. 따라서 한양과 지방의 격차가 서서히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정치 제도가 아니라 조세 제도, 즉 경제에 관한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세금 제도는 원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 두 번째는 공납, 세 번째는 군역입니다. 그중에 전세는 땅에 거두는 세금이었는데 토지의 결수를 기준으로 해서 걷는 세금이었습니다. 쌀로 걷는 것이었고요. 근데 양난 이후에 농지가 황폐화되면서 백성들이 세금을 내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세금을 걷는 방식 자체가, 전세를 걷는 방식 자체가 세종 때 만들어진 공법에 근거하고 있었는데요. 이 공법의 내용에 따르면 땅의 토질에 따라서 땅의 등급을 6등급으로 나눕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해 농사의 풍흉에 따라서 농사의 풍흉 정도를 9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된 해에는 20두, 농사가 망한 해에는, 제일 망한 해에는 4두까지 이렇게 9단계로 나누어서 걷게 되었는데요. 근데 백성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향리들한테 이렇게 뇌물을 약간 주고 로비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파악을 했을 때는 많은 군현에서 농사가 항상 하하년 혹은 하중년이라는 식으로 보고가 올라왔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속 농사가 망했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계속 토지 일결당 징세 액수는 쌀 4두에서 6두로 고정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파악하는 세금의 징세 액수가 이러하니까 그냥 이럴 바에는 어차피 백성들이 임진왜란 직후에 살기 힘드니까 영원히 액수를 4두에서 6두로 고정하자라는 법이 마련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전세가 정액화된 영정법이라는 법입니다. 공납에서는요, 또 대동법이라는 법이 광해군 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선예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은요, 박납의 폐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공납을 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공납을 내기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사실 임진왜란 직전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부터 공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백성들이 쌀로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쌀로 걷자라고 하는 이른바 공물장미론이 대두되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공납을 쌀로 받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수렴해서 법을 만든 것이 바로 대동법이라고 하는 세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현물로서의 공납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1결당 쌀을 12두를 내는 방식으로 세금이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는 옷감, 동전으로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공납이 전세처럼 쌀로 거두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공납이 전세화도 이루어졌고요. 당시에 쌀, 옷값, 동전이 화폐처럼 쓰였으니까 조세를 화폐로 내는 조세의 급납화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국가에서 공납품을 현물로 거두었었던 것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동법이 시행됨으로써 공납품을 직접 거둘 수 없게 되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현물을 마련해야 했을 겁니다. 국가나 정부를 대신해서 이 현물을 시장에서 사올 어용 상인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 상인 집단이 편성이 되니 우리 이들의 공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공인의 출현과 대동법의 시행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현물을 사올 수 있는 시장의 출현, 즉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조 때 마련이 되었었던 균역법이라는 법입니다.
이 균역법은요, 군역의 폐단이 워낙 심해지면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직접 군대 가서 복무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군사 복무를 할 사람을 대신 고용하기도 하고, 또한 군포를 거둘 때도 이상한 관행들이 많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한테 걷기도 하고, 갓난 아이한테 걷기도 하고, 이게 가장 심했던 것이 세도 정치 시기인데요. 이 군역을 걷는 방식이 이제 서서히 이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액수이기도 했습니다. 군포 환피를 만드는데 꼬박 순수 노동 시간이 한 달이 걸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담은요, 신분이 높냐 낮냐, 혹은 재산이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껴졌을 겁니다. 잘 사는 집이나 양반들은 노비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이 노비들한테 시키면 되었지만, 일반 평민들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자, 따라서, 많은 백성들, 양반부터 평민까지, 일반 상민까지의 조세 부담을 균등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영조는 백성들은 나의 적자다. 그래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군포의 액수를 반감해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인 균역법이라는 법입니다. 자, 이렇게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오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더라. 그래서 공납을 쌀로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동법, 균역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봉당 정치 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종 때 의사사활을 겪은 사림들은요, 이제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서 본인들의 세력 기반이었던 서원과 향락으로 다시 힘을 길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선조 때 이르게 되면 다시 조정에 진출해서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명종 때의 척신정치 잔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당시 사림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척신정치에 참여했었던 훈구 세력들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심의겸은요, 명종 때 의사사화로 살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 같아 이 살인 세력을 보호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조금 묘해지죠. 이 심의겸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훈구이자 척신이기 때문에 살인들 입장에서는 배척해야 될 대상인데 정작 이 살인 세력을 보호해준 인물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심의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좀 더 확장하면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대립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척신 정치 조금 더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동인이었고 이 동인들의 스승은 대체로 조식, 이황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서인들은요, 대체로 척신 정치의 청사는 조금 더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선배 살인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대체로 이 성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식 이황의 제자들인 영남학파와 이 성혼의 제자들인 기호학파가 대립하는 가운데 이 두 파는요, 이조전랑 자리를 서로 차지하고자 대립을 크게 벌였습니다. 이게 1575년의 일입니다. 이조전랑은 후임자 추천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당파의 세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세력은요, 서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자 크게 대립했습니다. 그래서 조식과 이황의 제자들은 대체로 동인으로, 이와 성운의 제자들은 대체로 서인으로 이렇게 갈라서게 되면서 김효원을 중심으로 모였던 동인과 심의겸을 중심으로 모였던 서인으로 이제 붕당이 나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동인과 서인이 대립하는 와중에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인한
기축 옥사란 사건이 터져서 동인이 한번 피해를 입게 되고요. 그리고 선조의 후계자를 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 후계자 책봉 문제를 공공연하게 거론했던 서인의 정서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동인이 또 북인과 남인으로 분당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인은 대체로 조식의 제자들이 많았고 남인은 대체로 이황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 북인들은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공을 앞세워서 광해군 때 권력을 잡고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립외교 자체가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했었죠. 명예된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명불론자들의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과 북인 정권은 끝장나게 되고요. 바로 이 인조반정을 주도했었던 서인 세력이 이때부터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때부터 권력 구도는요,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서인 정권은 중립외교보다는 조금 더 친명 정책으로 치닫게 되었고, 이때 조선과의 전쟁을 필요로 했던 후금, 그리고 나아가서는 청나라의 침략을 받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에서 패배한 조선은요, 이제 청나라한테 복수하자고 하는 북벌운동을 효종 때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 소현세자가 사망하고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둘째 아들로서 왕위에 오른 효종,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효종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송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선조 초반에는 척신정치 처리 문제와 이조전랑자리를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대립을 했다가 그리고 이 선조 후반에는 북인과 남인으로 다시 당파가 나뉜다고 했습니다. 광해군 때는요, 북인이 정권을 잡았고요. 이 북인 정권은 인조반정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이후,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이런 공존하는 형태로, 연합하는 형태로 정치가 이끌어져 나갔습니다. 봉당 정치의 원칙에 공존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공론 정치가 이 붕당 정치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스승 밑에서 같은 서원에서 공부한 사람들끼리 중요한 같은 정치적 입장을 이제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효종의 장례를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 즉, 장렬왕, 즉, 자의 대비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예송이라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장렬왕후, 즉 자의 대비는 효종의 의붓 어머니입니다.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인조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시집을 왔기 때문에 의붓 아들인 효종보다 더 어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아들인 효종이 죽게 되자 어머니로서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조선에서는 당시 예법에 따라서 상복을 5단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지내는 것이 3년, 그래서 우리가 3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년상, 9개월상,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당시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고 있다고 했었죠. 서인과 남인이 서로 다른 예론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 중에 서인의 예학자였던 송시열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한 이 서인의 예학자들은요, 1년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3년보다 한 단계 아래가 1년입니다. 자, 이 1년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느냐? 아들이 죽었을 때 어머니는 3년을 입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어머니보다 일찍 죽은 아들이 적장자여야 합니다. 즉, 첩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 아니라 정실 부인의 아들이어야 하고, 정실 부인의 아들 중에서도 첫째 아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즉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이미 3년을 입었기 때문에 일반 사대부 집안에서도 그러하듯이 3년이 아니라 1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의 예학자들이 된 근거. 이 사람이 왕이냐 아니냐 보다는 효종이 둘째 아들이라는 점을 조금 더 주목했다는 것이죠. 일반 사대부가 예법과 왕실의 예법이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남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당시 남인의 예학자들은요, 효종은 둘째 아들로서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왕이다. 원래는 소현세자가 왕이 되는 것이 맞지만 왕이 못 되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임에도 첫째 아들의 역할을 한 것이다. 따라서 왕은 왕이기 때문에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남인의 예학자들입니다. 자, 그럼 이 논리에 따르면 효종이 죽었을 때 자의 대비가 입어야 하는 상복은 제일 길게 입는 상복인 3년상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차 예속, 즉 효종의 사망으로부터 비롯된 이 1차 예송이 벌어지게 되면서 서인의 1년설과 남인의 3년설이 대립하게 되었고, 이 중에 이 당시에는 서인이 권력을 강하게 잡고 있기도 했고, 국조 올해와 같은 당시 국가의례서에 1년의 규정이 분명하게 조금 나타나 있지 않았, 아니, 분명히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1년설이 채택이 됩니다. 자, 문제는 2차 예송이었습니다. 2차 예송은 효종의 왕비, 즉 효종비가 죽으면서 이제 벌어지게 되었던 사건인데요. 2차 예송은 조금 더 정치 투쟁으로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면요. 효종의 사망으로부터 비롯된 1차 예송은요, 효종을 둘째 아들로서 볼 거냐, 왕으로서 볼 거냐의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효종비가 죽으면서 일어나게 된 2차 예송은요, 효종비를 둘째 며느리로 볼 것이냐, 혹은 왕비로서 볼 것이냐, 이것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서인은 역시 마찬가지의 논리로 9개월을 주장했고요. 남인은 1년의 상복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때 전면에 나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효종과 효종비의 맏아들 현종이라고 하는 당시 국왕입니다. 현종은 당시 서인의 예론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인의 주장은요, 왕을 왕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몇째 아들이냐를 따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가와 왕실과 사대부가의 위상이 같다고 보는 것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당시 효종의 정통성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다라고 현종은 판단을 하고 당시 예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왕실의 위상을 일반 사대부와 같이 보았던 서인보다는 왕실이 최고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남인의 주장이 왕실의 이해관계와 조금 더 부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1차 예송 당시에는 서인의 주장대로 되긴 했지만 2차 예송 때는 남인의 입장이 채택이 되었고 이후 서인은 권력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계속 권력을 쥐지 못했었던 남인이 드디어 2차 예송을 계기로 해서 권력을 잡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당시 남인의 영수였었던 영의정 허적이라는 사람은요, 그동안 오군영의 지휘권을 서인한테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 북한 산성을 뭐 짓고 당시 이제 군사권을 본인들이 쥐려고 합니다. 자, 이게 당시 현종의 맏아들로서 역시 왕위에 올랐던 숙종의 눈에는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종은요, 이 남인을 다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던 차에 일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남인에서 전당대회를 한번 열기로 한 거죠. 근데 이 전당대회 날에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는 이런 날씨를 보고 숙종은 남인한테
유막이라고 하는 왕실 행사에 쓰는 천막을 빌려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남인들이 이미 가져갔다는 겁니다. 남인들이 이미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이었고 이것은 숙종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분노한 숙종은요, 남인 정권을 몰아내고 서인한테 다시 권력을 몰아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각했었던 서인을 다시 등용해서 권력을 몰아주고 남인을 쫓아내었던 이 사건을 우리는 경신환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의 상황과도 조금 다릅니다. 환국이란 사건은요, 붕당 정치 원칙이었던 공존의 원칙을 깨고 특정 붕당한테 모든 권력을 몰아주면서 집권 붕당을 급격하게 교체하는 일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붕당의 공존의 원칙이 깨지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맞이하게 된 왕비가 바로 서인 집안의 규수였었던 인현왕후라는 왕후입니다. 그런데 인현왕후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보지 못했던 숙종은요, 당시 장희빈한테서 첫 번째 원자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자를 왕세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당시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은 굉장히 반대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그럴 것이 아직 인현 왕후와 숙종의 나이가 그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자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였고 섣불리 후궁의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타당한 것이었지만 당시 숙종의 눈에는 이게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서인을 실각시키고 또 서인의 인물이었던 송시열한테 사약을 내리고 남인을 등용합니다. 이와 함께 서인 집안 출신의 규수였던 중전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희빈을 중전의 자리로 올립니다. 자, 이렇게 서인을 몰아내고 다시 남인한테 권력을 몰아준 사건, 우리는 이것을 기사환국이라고 부릅니다. 저 이후에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숙종은 서서히 인현왕후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자, 창덕궁 바로 앞에 안국동이라는 동네가 있고 여기에 인현왕후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남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현왕후를 다시 중전으로 들이고 서인한테 다시 권력을 쥐어주게 됩니다. 우린 이 사건을 갑술왕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권력을 빼앗겼던 서인은요, 다시는 권력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남인을 강도 높게 처벌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경신왕국의 여파로 노론과 소론으로 서인이 나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 당시 조정의 주도권을 잡은 것은 서인 중에서도 노론이었거든요. 바로 이 노론들이 이제 남인과 소론까지 몰아내고 일당 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요. 당시 국왕이었던 숙종이 의도적으로 집권봉당을 급격히 교체하는 환국을 여러 차례 실시하면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서인과 남인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면서 상대 붕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보복을 강하게 가했습니다. 그래서 노론과 소론이 나뉘게 되는 것이 바로 경신환국이었고요. 숙종이 서인 편을 들어줬다가 남인 편을 들어줬다가 서인 편을 들어주는 이러한 환국이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되더라. 그 영향으로 바로 노론이 일당전제화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송 때까지는 동당이 학파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하는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던 데 비해서 숙종 때 이르게 되면 굉장히 극렬한 정치 투쟁이 전개가 되었고 왕이 집권 동당을 직접 선택하는 형태의 환국이 일어나더라. 이로 인해서 동당 정치 성격이 급격히 변질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동당 정치 전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요, 탕평 정치, 그리고 세도 정치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